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와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추위는 새해 첫날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 해넘이 해돋이 관람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수처법 통과에 대해서 청와대는 20여 년 만에 입법에 성공했다면서 시대적 소명을 완수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에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국민이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검찰개혁에 한층 속도를 낼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야당은 검찰을 왜 적으로 몰아세우냐고 따져 물었는데 청문회 분위기는 예상외로 차분한 편이었습니다.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오늘도 계속된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김 위원장이 어제 사흘째 회의에서 7시간 동안 경제발전, 무력건설과 관련한 종합적인 보고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 대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대치가 아닌 평화의 경로로 이어지는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연말 전후로 무력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군 정찰기가 남한 상공에 연일 출동했습니다. 쌍용자동차 사측이 해고 노동자 복직을 10여일 앞두고 경영 악화를 이유로 휴직을 전격 통보했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약속 파기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서 전원 복직을 앞뒀던 쌍용차 사태는 다시 혹독한 겨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날인데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10.8도까지 떨어지면서 올 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17도 선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얼굴을 스치는 바람이 얼마나 매서운지 얼굴과 입이 얼얼할 정도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따뜻한 외투는 물론이고요. 장갑과 목도리 등 방한용품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 북부 지역에는 올해 첫 한파 경보가 내려졌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원 산간 지역은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졌고 대관령은 영하 14.4도, 파주 영하 11.4도, 대전 영하 7도, 대구 영하 4.9도 등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추위 속에 호남 서해안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은 아침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출근길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미세먼지 걱정 없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대전과 광주 1도, 대구는 3도로 어제보다 10에서 11도가량 낮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해가 지는 시각은 강릉이 5시 15분, 서울 5시 23분, 제주도는 5시 34분입니다. 새해 첫 해돋이는 아쉽게도 영동과 영망 지방에서만 선명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해넘이와 해돋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강추위에 대비해서 따뜻한 옷차림과 함께 방한용품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공수처법은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 공조 속에 찬성 160, 반대 14, 기권 3표로 가결됐습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설치될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한 기소권을 갖게 되고 처장은 처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와 관련해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선거법, 공수처 날치기로 의원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해 의원직 사퇴 결의에 이르렀다며 이미 일부 의원들은 사퇴서를 제출했고 사퇴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지도부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직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매우 분노하는 상황에 대담이 유감이라면서 앞으로 더 가열차게 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20여 년 만에 공수처 입법에 성공했다면서 시대적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공수처 통과는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 공수처 신설 법안이 통과되자 청와대는 논의 20여 년 만에 제도화에 성공했다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자축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가 가능했던 건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SNS에 올린 글에서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 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올해 마지막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공수처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검찰개혁이 마지막 단계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주요 민생 법안이 줄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시급한 법안의 처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공수처 신설 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의 민주적 통제 시스템 구축으로 가는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을 기점으로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에 비해 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조금 전 공개한 2019년 연간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4.85를 기록해 전년 대비 0.4% 상승했습니다. 지난 196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에 미치지 못한 건 1999년과 2015년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서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선 다음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연말까지 동물국회와 필리버스터로 숨가쁘게 달려온 만큼 잠시 숨고르게 들어간 겁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공수처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뒤 국회에 휴전이 선포됐습니다. 여야 간에 좀 더 합의점을 모색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를 따로 정하지 않고 언제든 다시 본회의를 열 수 있는 상태, 정회로 일단 냉각기를 가지게 한 겁니다. 선거법 상정과 50시간 넘는 필리버스터, 이어진 물리적 충돌과 표결, 이런 상황이 공수처법에서도 되풀이되자 일주일 정도 숨을 고르자는 뜻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국회가 불법적 몸싸움과 무익한 필리버스터로 얼룩지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하지만 새해 맞이로 잠시 멈췄을 뿐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이르면 3일, 늦어도 6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이후 회기에 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을 잇따라 올릴 계획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피해 상정과 표결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사실 한국당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날치기 처리로 좌파 독재가 완성됐다고 날을 세우고 있는 만큼 대화의 문이 열릴지는 불투명합니다. 이런 정권, 이런 정당을 상대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의미가 없다는 좌계간까지 들었습니다. 앞서 공조체제를 확인한 4+1은 수사권 조정안도 후속 합의문까지 내면서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제 수사권이 강화되는 만큼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장치를 꼭 해야 된다.
패스트트랙은 해를 넘기지만 제1야당을 뺀 단단한 공조 속에 남은 법안 처리도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야당은 검찰을 왜 적으로 몰아세우냐고 따져묻긴 했는데 청문회 분위기는 예상외로 비교적 차분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빛 정장을 입고 국회를 찾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직전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부터 찾았습니다. 이 위원장님 또 만날 이유가 있나요? 통상 그렇게 하죠. 저도 청문회 처음이어서 나한테 물어봐야 몰라요. 이전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을 향해 자주 버럭했던 여상규 위원장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시작 전부터 큰 무리 없는 청문회 진행을 암시했습니다. 지금 쟁점도 왜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오래전 거라 저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청문회 때마다 의뢰 제기되던 자료 제출 요구가 불거지자 여 위원장은 오히려 한국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후보자에게 답변을 듣자는데 후보자가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후보자가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청문회에서 추 후보자는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건 국민 열망이라며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보수야당은 추 후보자의 말이 마치 검찰을 모두 적으로 세우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검찰을 그런 식으로 인식합니까? 모든 검사들을 다 적으로 만듭니까? 이 정권은? 2200명의 검사들이 모두 다 적이에요? 참 답답합니다. 이 무능한 정권. 이 밖에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출판비 1억 원 의혹과 관련된 의혹도 제기됐지만 뒷심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추미애 후보자가 언제 이 출판비를 회수했고 또 언제 주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전부 무죄가 난 것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 의견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공교롭게도 공수처법이 오른 국회 본회의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검찰 관련 현안이 많은 만큼 치열한 공세가 예상됐지만 막상 시작되니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로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 측근 관련 비리를 청와대에 제보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다음 달 6일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품을 제공한 업체에 금융위 표창장을 받게 해 각종 제재를 받지 않게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개천절에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광은 목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모레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애초 오늘 오전으로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전 목사 측이 모레로 일정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모레 오전 10시 반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오늘도 노동당 전원회의를 계속한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김 위원장이 어제 3일째 회의에서 7시간 동안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 정형과 경제발전, 무력건설과 관련한 종합적인 보고를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2일차 회의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공세적인 조치를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대치가 아닌 평화의 경로로 이어지는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강도 높게 여는 데 대해서 협상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결론을 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해 대치가 아닌 평화의 경로로 이어지는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에 북한이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최선의 행동 방침은 핵무기 제거를 통해 주민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라는 걸 북한 지도부에 확신시키는 경로를 찾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스스로 정한 연말 시한이 끝나는 즈음에 열고 있는 노동당 전원회의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길 바란다는 메시지입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미 행정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진 시점부터 이같이 대화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We need to jointly figure out a way together to assist the North Koreans to get there so that North Korea can and the North Korean people can have the brighter future that President Trump has spoken so often about. 이런 가운데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연말 시한이 지나더라도 북미가 협상을 통해 교착 국면을 타개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선 모두가 도발의 결과를 잘 이해하고 계산하고 있다며 상황이 아주 엄중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은 연일 협상 복귀 촉구와 함께 강경 대응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며 북한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군 정찰기가 남한 상공에 연일 출동했습니다. 30일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국 공군 정찰기 리베 조인트가 이날 남한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미 공군의 주력 통신감청 전찰기 RC-135W는 미사일 발사 전 지상 원격 계측 장비인 텔레메트리에서 발신되는 신호를 포착하고 탄두 궤적 등을 분석하는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이 사측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복직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무산됐는데요. 해고 노동자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쌍용차 사태가 다시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쌍용차 노사는 2009년 정리해고로 쫓겨났던 해고자 119명을 복직시키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복직 대상자들 가운데 마지막인 46명의 복직을 10여일 앞두고 휴직을 전격 통보했습니다. 신차 판매 부진 등으로 11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할 만큼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가 합의한 여러 가지 자구책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다음 달 6일 10년 만에 출근을 손꼽아 기다리던 해고 노동자들은 다시 기약이 없어진 출근 약속에 거리로 나섰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다는 거는 복직 대기자 개개인에 대해서 진짜 회사랑 기업 노조가 사기를 친 거라고 생각해요. 2009년 이후 투쟁 기간 동안 숨진 해고 노동자만 30명. 일터로 돌아가도 당장 엄청난 빚이 해고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와 경찰이 지난 2009년 파업에 따른 손실을 물어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현재 2심까지 나온 판결 액수만 44억 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이자까지 합치면 100억 원이 넘습니다.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 꼼짝없이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복직 희망마저 물거품이 된 겁니다. 쌍용차 해직자들은 예정됐던 대로 출근하겠다며 휴직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부당휴직 구제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한다는 계획이어서 쌍용차 사태는 전원 복직을 눈앞에 두고 다시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정부가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포함한 신년 특별 사면 복권 대상자 5,174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치인 가운데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노동계에선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특별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선거사범 267명도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자 166만여 명의 벌점도 일괄 삭제됩니다. 또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5천여 명은 처분이 철회되거나 남아있는 집행기간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난폭 보복운전, 사망사고 운전자는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특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2019년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시민들의 소회와 새해에 대한 기대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청년 대출로 전세로 집을 했는데 좀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제 집을 갖고 싶은 소망이 있고요. 다른 분들도 좀 경기가 나아져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내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조금 더 어린 세대에서 집을 좀 구하기가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집값도 좀 내려가서 그 친구들이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집 대출을 받으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아이들의 어떤 교육 문제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년에는 좀 잘 해소가 돼가지고 좀 더 걱정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엄마 아빠가 누구보다도 합격을 제일 바라고 있어가지고 엄마 아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뭔가 돈 벌어가지고 학생 신분을 좀 달성해보고 싶어요. 취재기자가 되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상반기 내에 끝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좋은 기자가 돼서 사회에 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복직을 앞두고 있어서요. 사실 첫째가 내년에 유치원을 다니는데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다행히 직장 어린이집이 당첨이 돼서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에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일단 마음이 놓이고요. 그렇지 않은 엄마들도 많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이 좀 더 많아지고 그렇게 제도적인 부분도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주요 실물 지표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내년 경기 반등을 기대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전월 대비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3대 실물 지표의 트리플 반등은 3개월 만입니다. 소비는 승용차와 가전제품, 화장품 등의 판매가 모두 늘었고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쇼핑 할인 행사도 판매 증가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설비 투자는 운송 장비를 중심으로 증가세로 전환됐고 전 산업 생산은 도소매와 금융보험 등 서비스업 생산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올해 3월 이후 가장 낮았고 제조업 생산 능력 지수는 1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지표도 엇갈렸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하락한 반면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상승했습니다. 건설 개성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미약하여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0.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3개월째 상승하여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기 반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가 3개월째 상승한 것은 경기 반등의 모멘텀 확보를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실물지표 흐름은 내년 경기 반등 기대를 뒷받침해주는 모습으로 특히 그간에 크게 부진했던 수출도 12월에는 마이너스 폭을 크게 줄여나갈 수 있을 걸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의 대외 여건 추이를 보면 내년 경제 여건은 금년보다 여러모로 나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 2.0% 성장률 달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민간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제조업 경기 반등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등 전반적인 지표상 성장률 2%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새해부터는 주택연금 가입 나이가 만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가계대출 받기는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 1분기부터는 만으로 55살을 넘기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자신이 사는 집을 담보로
매달 노후 자금을 받는 장기 주택 저당 대출입니다. 120만 가구가 새로 가입 자격을 얻게 되는데 만약 3억 원 주택을 갖고 55살의 연금에 가입하면 월 46만 원씩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은퇴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퇴 후에 소득 공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반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은 더 높아집니다. 은행의 예금 잔액과 비교한 대출 잔액을 뜻하는 예대율 규제가 한층 깐깐해지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예대율을 100% 밑으로 맞춰야 하는데 이를 산정할 때 기업대출 가중치는 낮아지는 반면 가계대출 가중치는 15%포인트 높아집니다. 같은 예금액을 기준으로 기업대출은 15% 늘릴 수 있지만 가계대출은 15% 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신 대출받을 때 중요한 개인 신용평가 기준이 지금보단 유연해집니다. 등급으로 나누었던 개인 신용평가 체계는 하반기부터 1에서 1000점까지의 점수제로 바뀝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7등급 상위와 6등급 하위 사이 큰 격차가 없는데도 대출 심사 때 희비가 엇갈렸다며 앞으로는 이런 불이익을 받던 240만 명이 대출 이자를 연 1%포인트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학생이나 미취업 청년들이라면 저금리 정책 금융상품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으로 34살 이하 미취업 청년이나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이 대상으로 최대 1,200만 원 한도에서 연 3.6%에서 4.5%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취업 준비를 위해 휴학했거나 졸업을 미룬 경우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한국전력이 올해 종료 예정인 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를 더 연장하지 않고 폐지합니다. 또 전통시장과 전기차 충전 할인은 6개월 더 유지한 뒤 지원금을 투입하거나 할인폭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전기요금 특례 할인은 말 그대로 특정한 용도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마련된 할인 제도는 모두 11가지로 지난해 할인액 규모만 1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한국전력이 이 가운데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인 3가지 제도를 원칙대로 폐지합니다. 일단 지난 2017년부터 도입된 주택용 절전 할인은 내년부터 사라집니다. 직전 두 해의 같은 달 평균보다 전기 사용량이 줄면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별다른 절전 효과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해마다 할인액 규모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전기차 충전요금. 내년 6월부터 점차 할인 수준이 축소되다가 2년 후에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영세 상인들에게 적용되는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역시 상반기까지만 유지되고 종료됩니다. 한전 측은 도입 취지와 할인 효과를 분석해 보완책과 함께 개편안을 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대규모 적자에 시달려온 상황에서 일부 요금을 정상화해 실적 부진을 만회하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중요한 것은 그 3가지 기한이 종료된 그 전기요금 할인 제도가 정상화돼서 그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요금이 정상화되는 그런 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할인 제도 변경안은 산업부 인가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전망인데 이번 결정이 추가 인상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국내 5인 이상 사업체 채용 계획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만 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의 내년 1분기까지 채용 계획 인원은 모두 25만 6천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만 9천 명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지난 봄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큰 불길은 2시간여 만에 잡혔는데 주민들과 리조트 투숙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홍성옥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소나무 숲 뒤로 빨간 불길이 치솟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화암사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 인력과 산불 진화 차량을 투입해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산림 0.5헥타르가량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근 리조트에 있던 투숙객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제 직원이 문을 두들기면서 지금 불이 나서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빨리 대피하라고. 방도 없고 앉을 자리도 없고 그렇게 있다가 저는 아기들이 2명이나 있고 그냥 근처에 숙소 잡아서 들어왔죠. 고성 지역에는 강풍주의보와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는 양말 제조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30여 분 만에 양말 보관 창고 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행진하던 집회 참가자들 사이로 불길이 치솟습니다. 경찰이 서둘러 소화기로 불길을 잡습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 공수처법 반대 집회에 참여한 59살 안모 씨가 분신을 시도한 겁니다. 빨리 119 불러, 119! 안 씨는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비틀거립니다. 인근 야산에서 내려온 멧돼지가 달리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올무와 그물로 멧돼지를 포획합니다. 일어났어. 파주시는 주변을 소독하고 멧돼지에서 채취한 시료를 국립환경과학원에 보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홍소욱입니다. 최근 5.18 당시 유력한 암매장 장소로 지목돼 온 옛 광주교도소에서 누군지 알 수 없는 유골 40여 구가 발견됐죠. 5월 단체들은 아무런 기록도 없는 유골의 매장 경위를 밝혀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옛 광주교도소 묘지를 이장하면서 나온 유골 40여 구. 광주교도소에서 관리해오던 무연고자 111구와는 달리 신원도 확인되지 않는 유골이었습니다. 1차 눈으로 감식을 하고 2차로 이제 DNA 감식 등을 실시하게 되면 그게 또 이제 우리 5.18 그 재단에서 또 관련된 또 DNA를 갖고 계실 것이니까. 5월 단체들은 유골이 매장된 경위를 철저히 밝혀달라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유골 40여 구에 대한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점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기록이 없는 무연고 유골 40여 기는 5.18 관련 행방불명자일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골이 나온 곳이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데다 지표면에서 불과 20cm밖에 되지 않는 곳에 묻혀 있었던 점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옛 광주교도소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제3공수여단이 주둔하며 시민을 학살하고 암매장했다고 지목된 곳이기도 합니다. 매장에 참여한 인사 후 확인, 매장에 관한 기록 여부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골은 현재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 안치된 상태. 국가수는 다음 달 원주 본원으로 보내 정밀 감식을 벌일 예정으로 정확한 신원 확인은 앞으로 여러 달 걸릴 전망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 조작으로 물의를 빚어온 CJ ENM이 사건 5개월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활동을 멈춘 그룹 아이즈원 등의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건은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투표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5달 만에야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표이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변명의 여지 없이 저희의 잘못입니다. 피해를 입은 연습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책임지고 보상하겠습니다. 피해 보상 방안은 현재 활동이 중단된 그룹 아이즈원과 엑스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멤버들이 겪고 있을 심적 고통과 부담감, 그리고 이들의 활동 재개를 지지하는 많은 팬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위 조작 탓에 데뷔에서 탈락한 연습생은 추후 확인이 되는 대로 개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탈락한 연습생이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거둬들인 이익금 300억 원을
음악산업과 K-팝을 위한 기금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문자투표 비용은 향후 통신사 협조를 얻어 일괄 돌려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년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투표 조작에 대한 진상 파악이나 내부 처벌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CJ ENM 관계자는 투표 데이터나 순위 조작 과정에 대한 내부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을 되풀이했고, 구속된 PD를 비롯한 피의자 징계도 재판 이후에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날이 확장하고 있는 K-팝에 이번 사건이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개인의 일탈일 뿐이라고 선을 그은 CJ ENM. 투표 조작은 취업 사기와 다름없었다는 시청자들의 분노가 마지못해 꺼내놓는 보상 대책으로 잠재워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식물 뿌리가 장애물을 피하며 성장하는 원리를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다양한 식물 연구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물 뿌리는 장애물이 많은 환경에서도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다른 물체와 접촉할 때 발생하는 자극은 인간의 촉각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뿌리가 장애물을 효율적으로 회피하는 원리를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식물의 뿌리가 장애물에 닿으면 그 장애물에 닿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신호가 식물 뿌리 내부에서 발생되고요. 그것이 식물의 호르몬 분배를 일으켜서 식물의 뿌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뿌리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식물 성장 호르몬 옥신이 뿌리 내에서 빠르게 재분배돼 뿌리가 한쪽으로 휘어지는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식물이 물리 자극을 받았을 때 칼슘 신호가 활성화되는데 이 칼슘 신호가 옥신 호르몬의 재분배를 유도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뿌리의 장애물 회피 원리가 처음으로 밝혀짐에 따라 식물의 물리 자극에 대한 연구도 보다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다양한 식물의 반응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덩굴성을 더 극대화시킨다거나 아니면 덩굴성을 없애거나 아니면은 식물의 초식곤충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키거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 가능합니다.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 성과는 식물학 분야 세계적 저널 뉴 파이톨로지스트의 특별 해설 형식으로 소개됐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국제고와 외국어고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교를 선택할 때 대입 준비를 고려한다는 대답도 평균 88% 정도였는데 특히 자사고는 100%로 조사됐습니다. 권호진 기자입니다. 고교생 671명을 대상으로 고교 유형별로 자신이 선택한 고등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 국제고와 외국어고가 8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자율형 사립고, 과학고와 영재고, 일반고 순이었습니다. 만족하는 이유로 국제고와 외고, 자사고 학생들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 꼽았고 일반고 학생들은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고교 선택과 대학 입시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가 관련이 있다고 답했는데 특히 자사고 학생은 100%가 대입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입 준비를 위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만족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진로 희망이라든가 학습 성향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 등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2023년까지 서울 16개 대학 정시 비중을 40%로 확대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해 찬성한다는 비율은 60%에 육박했습니다.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비교과 활동과 자기소개서 폐지 찬반에 대한 질문에는 폐지 찬성이 36%로 가장 높았습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배달의 미리 배달의 민족을 만든 우아한 형제들과 2위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 히어로가 합병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기업 결합 심사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와 기업 결합 방법이 강요나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또 기업 결합으로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지, 회생 불가 회사와의 기업 결합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의 결합이고 배달앱 분야 주요 사업자 사이 결합이라는 점을 고려해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국 뉴욕의 유대교 명절 모임을 노린 흉기 공격 사건 이튿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유대주의를 규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뭉쳐서 사악한 반유대주의 재앙에 맞서 싸우고 대적해서 이를 근절해야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민자와 유색인종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 발언과 정적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일삼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혐오 범죄가 더 쉽게 확산했다는 주장입니다. 멕시코 대사관저의 망명에 있는 에보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 측근을 빼내려고 했다는 의혹으로 시작된 볼리비아 대 멕시코, 스페인 간 외교 갈등이 상호 외교관 추방으로까지 번지는 등 분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자니네 아니에스 볼리비아 임시대통령은 현지 시각 30일 볼리비아에 주재하는 멕시코 대사와 스페인 외교관 2명을 외교적 기피 인물로 추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스페인 정부도 자국에 주재하는 3명의 볼리비아 외교관을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면서 맞추방으로 맞섰습니다. 올해 지구촌 곳곳에서는 각 분야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문 여럿이 영면했습니다. 2019년 발생한 3개의 거물들을 조수연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한결같은 백발 꽁지머리에 검은 정장과 선글라스. 패션의 제왕으로 불린 카를 라거펠트는 췌장암 투병 끝에 85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샤넬의 총괄 디자이너를 지내며 현대적 여성스러움과 세련미를 살렸다는 평입니다. You know, fashion is not needed. There may oral problems in the world who may be more important. So that is not the problem. But it's an industry, and you know, fashion has to go with time. If fashion doesn't go with time, fashion would be lost. 1964년부터 36년간 유럽의 강소국 룩셈부르크를 이끈 장대공은 지난 4월 98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흑인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 소설가 토니 모리스는 폐렴 합병증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대표작 빌러베드 등을 통해 인종 갈등과 성차별 문제를 유려한 문체로 다루었습니다. 테난먼 사태 진압을 주도했던 중국의 리펑 전 총리는 지난 7월 숨을 거두었습니다. 일본 지도자로서 최초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우익 정치인의 길을 걸어온 나카소네 전 총리는 101세에, 그리고 프랑스 우파 정치의 거두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은 86세에 각각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Always very French, very protective of French interests, but in a way that brought people together, not drove them apart. I mean, look who came today. He tried to bring people together. 화려한 색채와 과감한 패턴을 선보이며 패션계의 한 획을 그은 세계적 디자이너 에마뉴엘 웅가로는 86세에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중국의 1인당 GDP 국내 총생산이 올해 $10,00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관변 매체인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교통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말을 인용해서 위안화의 가치 절하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국의 1인당 GDP가 $10,000를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국가의 규모와 발전의 속도로 볼 때 중국의 1인당 GDP 상승은 역사적인 성취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처럼 오보를 낸 일본 공영방송 NHK가 관계자 7명을 징계 처분했다고 아사히 신문과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NHK는 보도국장과 편집주관, 책임 프로듀서 등 6명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고 보도국 부장 1명을 경고의 일종인 훈고 처분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방송 총국장과 부총국장이 한 달 보수의 10%를 자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기해년 마지막 날인 오늘 강력한 세미탄파가 찾아왔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내륙에는 한파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해안과 해상에는 강풍과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비공식 기록으로 화천 광덕산의 기온이 영하 20.3도, 서울 영하 10.9도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체감온도는 지금 영하 17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강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금세 풀리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영상 3도로 오늘 낮보다 6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아침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은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면서 전국에서 깨끗하게 해넘이를 감상할 수 있겠는데요. 강릉 경포대에서는 5시 15분, 서울은 5시 23분, 안면도는 5시 29분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해돋이는 동쪽 지방에서만 선명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은 하늘이 흐린 가운데 눈도 날리겠고요. 호남과 제주는 낮은 구름 사이로 영동과 영남 지방은 맑은 하늘 속에서 첫 해를 깨끗하게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경자년 첫 해는 독도에서 7시 26분 가장 먼저 떠올라서 포항과 부산에서는 7시 32분, 강릉은 7시 40분이 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새해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